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원망한 적 있으신가요? 그 원망이 너무 깊어서 하루하루를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건은 바로 그 원망과 복수심이 한 가족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처참하고 슬픈 실화입니다. 1994년 10월 10일 평범한 월요일 저녁, 수원의 한 작은 빌라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 비명은 경찰도 이웃도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끔찍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풀어내려고 합니다. 왜 한 젊은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10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수원 파장동의 한 작은 빌라에서 갑자기 어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에 살려주세요 라는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일반적인 싸움이나 다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내지르는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 비명을 들은 순간 몸 전체에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이웃의 한 할머니는 나중에 그 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악마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말이죠. 이웃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긴급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불과 몇 분이었지만 그 몇 분은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빌라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 2명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은 둔기로 여러 번 내려찍혀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한 명은 나중에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피범벅이 된 여성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이 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한편 범인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범인은 흰색 엑셀 승용차를 몰고 골목길을 통해 도망쳤고 도망 중에 다른 차와 사고를 낸 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이미 목격자들에게 노출되었고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의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경찰은 빠르게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27세의 청년 김경록입니다. 경찰이 그를 추적하던 중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차 안에 버리고 간 한 권의 두꺼운 노트입니다. 경찰이 그 노트를 펼쳤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모두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노트에는 죽여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마치 데스노트처럼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각 이름 옆에는 당구장이나 다른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의 맨 위에 적힌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오늘 피해를 당한 김만재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김씨와 이씨. 반드시 죽인다. 경찰은 이 노트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범인은 일시적인 분노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깊은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조사를 통해 김경록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근원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김경록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는 겨우 17살의 어린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나온 순수한 나이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김경록은 그 여자아이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김경록은 법정에 세워졌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공장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공장장이 바로 오늘의 피해자인 김만재였습니다. 김만재는 그저 피해 직원의 용감한 고발을 받고 회사 규칙대로 관리자에게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는 법과 정의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경록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책임을 김만재에게 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 나를 망친 건 당신이다. 교도소에서의 3년간은 그의 분노를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그는 매일 밤 이를 갈며 김만재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추록 후 김경록의 복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밤 마치 우연히 길을 잃은 것처럼 김만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을 찾았는지 설명하며 웃으며 밥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음날 그 사람의 가족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그날 밤 그 가족의 밥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요. 김만재의 가족은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친절한 집주인처럼 그들은 그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낯선 아저씨를 보며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내는 그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밥상 위에는 죽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 위에는 다음날의 비극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경록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 김경록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들고, 이번에는 죽음을 들고.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족들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명과 피 냄새가 빌라에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이 듣는 그 절박한 비명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만재의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여러 번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큰딸은 학원에 가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비극 속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녀도 집에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빠르게 범인을 추적했고 체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한 것은 범인 한 명이었지만 그 비극은 한 가족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분명히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것은 김경록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17살의 여자아이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고 실제로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자기기만인지요. 그는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책감을 타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외부에 투영하는 것이죠. 나는 피해자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이 한 문장의 논리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도덕적 붕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는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폭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피해의 이름으로요. 역사를 보세요. 독재자들, 테러리스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정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무고한 사람들의 살해였습니다. 진실은 더 간단합니다. 폭수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 없습니다. 폭수는 오직 또 하나의 피해를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흔히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김경록의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든 그가 살해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2명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한 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폭수일까요?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길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괴물로 만드는가를 결정합니다. 다행히도 큰 비극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재의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과 그녀 자신의 생명력이 그녀를 죽음 너머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큰딸 역시 학원에 가 있었기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족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내는 2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 빈자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아이들의 방이 비어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을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 김만재는 자신의 올바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피해 여직원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법을 따랐고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큰딸은 학원에 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 2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재난 생존자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생존자의 죄책감입니다. 왜 나만 살았는가? 이 질문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가족은 그 이후 수십 년을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경계했습니다. 신기한 사람이 다가오면 긴장했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죽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누군가의 증언과 용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17살의 그 소녀는 큰 용기를 내어 성폭행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 용기가 없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 용기는 거룩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위험성을 배웁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만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정의는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정의는 법이고 절차이고 사회의 합의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슬픈 점은 무고한 2아이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리 옆에 있는 동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김만재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항상 보상받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을 더욱 보호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정의 비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994년 10월 10일의 그날 월요일 저녁의 그 사건을 말입니다. 이것은 30년이 넘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대상을 향해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 깊은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지는 않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오직 또 하나의 비극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흔히 무고한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사회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저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의 실화와 미스터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또 하나의 실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